스콕스를 안 보시면 오늘 하루 이슈를 정리하실 수 없습니다. 스콕스가 콕 집어드린 뉴스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정숙님께서요, 출근 도장을 제일 먼저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선영님, 순영님, 뽕뽀미님, 지니77님, 그리고 핑크님, 윤무식님, 늘 와서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역시 이 자리, 이 시간을 좀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CBS의 아들 두 분이 한 화면이 있으니 좋습니다. 이렇게. 야, 그 굉장히 위니 김님께서. 야, 그 굉장히 네. 이 바닥에 이 바닥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정통하신 분인데 그거는. 와. 야. CBS 저도 예전에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네. 어목한 시기에 어목한 김성환 시기에. 평론가님을 거의 먹여 살렸던 CBS. 네,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네. 그냥 구명줄 하나 붙잡고 갔던 그 시기에 김성환의 행간이라고 있었어요. 그 코너가 그거 하나 붙들고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네.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CBS에서 제안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CBS에서 했어요. 그렇죠. 시사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이유는 아니고 그냥 인기가 없어서 네. 뭘 또 자기를 비하해. CBS에서 그냥 하나 붙들고 가던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던 시기가. 같이 뭐 붙들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하여튼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아침부터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순영님께서 대뜸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당장 깜빵 보내자. 설마 우리를 알리실 것 같고. 요즘 이렇게 분노를 많이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속보로 전해진 게 어제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죠. 의장이었다가 경영쇄신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구속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네.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는 거라고. 도망할 염려가 어디 있어, 김범수. 네, 근데 뭐 있대요. 네, 네. 법원은 있다고 판단을 했다. 네. 무슨 혐의냐? 기억이 나실 텐데 지난해 2월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네. SM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다. 그래서 카카오그룹이 1,300억 원 이상을 동원해서 SM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이 김범수 위원장이 목적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를 했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김범수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고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뭐 구속이 됐습니다. 좀 사석에서 만난 경험도 있어요. 아, 이분을요? 네. 같이 술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모티콘 닮은 이분을? 이모티콘 닮은 네, 그 뭐죠? 그 갈기 없는 사자. 그 뭐예요? 네, 그거잖아요, 이분이. 근데 말이 별로 없는 분이어가지고 네. 인상 깊었는데, 원래 그 우리 고스톱 있잖아요. 네. 그 게임 만든 당사자잖아요. 약간 네, 세대 차이가. 네. 왜? 자기는 안 했나 한때? 처음 그 나왔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야. 싸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야. 하여튼 그 당사자가 이렇게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갑자기 이 소식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가 조작이죠, 이것도? 뭐 시세 조정한 거니까 뭐 그렇죠.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시세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자기의 유리함께 맞춰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가 조작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 한 기업의 창업주의자, 좀 사실상의 소유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구속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와서 나 조사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비교되잖아. 안 그래요?
그건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계속 그렇게 방어를 하죠. 이것은 그냥 돈을 그냥 대고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잘 몰랐던 사람은 처벌 안 합니다. 돈 된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첫째 모르셨을까? 둘째 그 정도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제 검찰 수사팀은 그래도 방조 혐의는 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아이, 통장 뭐 계좌를 몇 개를 줬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한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내가 요즘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근데 자기 통장 23억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남한테 그냥 맡겨? 합리적으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23억인가를 벌었다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아, 또 잘려? 여기는 유튜브니까는 심의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근데 내가 어제 모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만 남겨놓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샥 잘렸다는 거야. TV조선에서 쫙 잘랐대요. 그래서 아니 왜 출연자들을 이렇게 자릅니까?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민원이 어디서 그냥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방심해서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심위에서 TV조선에다가 그런 불공정한 주장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야, 그건 방심이 그래가지고 출연자들을 싹 잘랐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전해드린 얘기니까 어디까지 사실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상태 아닙니까? 네, 물론 스픽스에 와서 행복하지만 네, 행복, 네, 해피, 네, 해피니스. 내가 뒤에다 뭐라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네, 여기 바깥에만 나가면 불행해요 지금. 그러니까. 슬프다고요 지금. 원래 인생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힘들게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합시다. 근데 안 슬프긴 해. 저 앞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신문들의 일면은 미국 대선 얘기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신문을 다 저희가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뒤에 얘기들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미국 대선 얘기를 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바이든 결국 후보직 사퇴, 미국 대선 4개월 앞 리셋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 그때 이제 속보로 후보직에서 사퇴한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걸 어제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정리된 형태로 다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TV 토론에 참패한 이후에 뭐 인지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퇴진 요구를 받은 지 3주 만에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사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과정도 사실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동아일보 이면 보여주세요. 이게 주말 밤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최측근을 불러서 사퇴 성명을 작성했는데 캠프에는 1분 전에 알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외부하고 소통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이 고심 끝에 결국은 이제 떠밀렸다고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전해지고 있던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 쪽에서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성명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작성한 사퇴를 소식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캠프에는 1분 전에 바로 직전에 알려줬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네. 사퇴를 해라라는 여러 가지 요구 압박은 많았는데 그리고 믿었던 뭐
같이 늙어가는 낸시 펠로시 의장까지 나와가지고 원로급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상했지만 그 직전까지는 난 계속 갑니다. 그게 공식 맞아요. 입장이었는데 맞아요. 가족들도 가라고 계속 등더 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공식 루트로 이제 전달된 이제 이 결과를 보니까 네.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명확한 상황이어서 방금 보신 대로 최측근 2명만 딱 불러서 메시지를 작성하게 하고 오후에 그 다음에 메시지 작성 끝내고 잤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나는 뭐 이렇게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트위터에 올린 거. 그래서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야 백악관 직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간에 그러니까 결심하고 이거 공개하는 과정에 딱 2사람만 개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미국 언론들의 이제 보도고 그걸 이제 이어서 쓴 거죠. 근데 뭐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후보직을 승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중앙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새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는 대의원의 과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달 초로 새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면 이달 초로 예정된 가상투표,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거나 다음 달 19일에서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경우 모두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유력한 대체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 후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투표가 실시가 된다면 다음 달 7일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하이오 주법이 8월 7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의원들이 9월 1일로 등록일을 변경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원래 날짜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8월에 투표용지 등록이 마감되고 9월부터 조기 투표에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 등 선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대선 투표 방식도 좀 복잡하고 후보 등록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주별로 다 다르네요. 그렇죠. 경선이라는 게 우리 같지 않아서 그 경선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가서 누구를 지지할지를 결정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경선을 쭉 해서 그 대의원들이 실제로 이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는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게 이제 실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로 한 후보가 사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자기들이 경선 당시에는 지지하기로 했던 후보가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대의원들의 표심을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투표를 시킬 것이냐. 요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으로 그냥 후보 승계를 하는 과정이라면은 요렇게 해서 정당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번 경쟁을 붙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선을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또 다른 방식의 약식으로라도 경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해설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뭐 어제 오늘 간에 또 업데이트 됐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됐을 거 아니에요. 또 네. 미국도 계속 굴러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이 후보직을 자동 승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불투명하다라고 본 게 지지 선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라든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하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고 있어서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금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이제 이 지도부급 인사들이 연이어서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주지사들이잖아요. 주지사들이 나 그냥 해리스 지지할게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지금 출마를 안 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경선에 출마를 해야 될 사람들도 접고 있는 거여서 과정은 이제 카멀라 해리스 추대 사실상 자동 승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쏠리고는 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과반 득표를 하면 후보로 확정될 수 있는데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전대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대에 나서려면 최소 300여 명의 대의원 서명이 필요한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한 주에서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전대에선 3,949명의 대의원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2차 투표가 실시되는데 2차 투표부터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멤버나 선출직, 그러니까 상하원 의원이나 주지사,
그리고 전직 정 부통령 등 당 고위층 749명으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도 투표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결국 슈퍼 대의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는 출마 후보들은 개별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쿠에서 엄청난 정치적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한 사람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 몰아주는 이쪽 저 지지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해리스 쪽으로 결국은 분위기를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여성 흑인이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이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1964년생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계 경제학자인 부친, 인도 남부 타밀족 출신으로 유방암 연구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흑인 교육을 목표로 수도권 워싱턴에 설립된 하버드대와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검사 출신이에요. 첫 흑인 여성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인 비백인 여성 상원의원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법조계 이력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4차례 형사 기소된 피의자 후보라는 점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동갑내기인 유대계 변호사 더글러스 M. 호프와 결혼을 했고요. 첫 결혼에서 얻은 일남 일녀를 현재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개인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일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 부분인데, 재집권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벌일 뜻을 밝힌 트럼프 후보와 달리 2019년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증세, 법인세 대폭 인상 등을 주장해서 경제 정책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진보 성향이 짙다, 이런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그러지 않아도 한미 핵협정 문제 가지고 지금 초미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를 한반도로 들여오지는 않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후에 미국이 이제 최종 결정, 핵무기를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할 건가, 핵무기를 사용할 건가는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사전에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은 우리 대통령실은 일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 사태에 대해서 미국 내 초당적 한미 동맹 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건가요? 문제잖아요. 바이든 후보 사퇴로 미 대선 후보가 급변하면서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도 복잡해졌는데, 외교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상대로 우리만의 외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백순 전 호주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치 외교에 관심이 없고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노선을 따른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결국 우리 정부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고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정부가 지금껏 전형적인 대결 구도에서 천병 역할을 자처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좁혀왔는데, 이를 되돌아보고 균형감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근데 뭐 미국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대.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가장 수건이라고 말했던 게 한국하고 일본을 접착제처럼 딱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지 않고 군사협력 단계로까지 나가게 돼버리면, 준동맹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기 굉장히 편리해지잖아요. 미국이 엄청난 무기나 자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한일 양쪽의 군사력만으로도 중국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털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주길 기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좀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되게 좋아한다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해리스 부통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뭐 생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트럼프가 오면 이상한 일을 하겠죠. 트럼프가 오면 톱다운이라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야구를 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려면 민주당이 올 때나 뭐 트럼프가 올 때나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대북 문제라든지 동아시아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구상은 이건데 당신들 코드는 이거니까 이렇게 맞춰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거를 내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죠.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을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냥 뭐 바이든 행정부가 딱 뭐 대만 그러면 그냥 와 그냥 가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아유, 선봉에서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뭐 해리스 정권이면은 바이든 정권이랑 크게 코드가 다르지 않을 테니까 뭐 어느 정도 맞춰가면 될 텐데 트럼프 정권이 되면 지금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코드로 확 바꿔야 될 텐데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비켜. 내가 김정은 직접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우리가 바로 서야 남들하고 손을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게 그 검찰총장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경호처의 뭐 일종의 예전식으로 말하면 부속 건물이라고 말하는데 안 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불러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조사했다, 이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검찰총장 원칙 안 지킨 김 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 하나. 대통령실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일단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요. 일단 검찰총장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싱당한 총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조사와 관련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고, 이거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대국민 사과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비공개 대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다는데, 너 왜 그렇게 된 거야? 경위를 보고해 와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겠지. 그렇죠. 가서 총장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게 뭐 감찰을 지시한 건 아니다. 일단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위아래 기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기사부터 말씀드리면 김 여사 수사팀 폰 제출하고 조사,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 못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경호처 부속청사는 통신이 제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조사하는 동안에 통신 두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도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조사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조사예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기 너 가 그랬더니 거기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 조사를 하다가 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은 진짜로 이게 진검승부를 했으면 예. 예상치 못한 어떤 진술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부인을 대상으로 어쨌든 이 조사를 하는데 예상치 네. 못한 진술이 나왔거나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할지나 이런 거는 지휘부랑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도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잘 조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거기서 무슨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랬겠지. 뻔히 전화 안 된다는 거 알고, 야, 넌 가가지고 알아서 하고 와. 하고 사지로 떠밀듯이 밀어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아까 예. 검찰총장한테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위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네. 기사에는 고성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총장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대요.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느냐? 왜 보고를 안 했고 사후 통보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 이창소지검장이 경위를 설명할 때마다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고성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고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를 쭉 이제 두 사람은 나눈 것 같고 뭐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어차피 지휘권이 당신한테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그렇게 얘기고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창수 지검장은 자기도 사고 친 걸 알겠죠. 그렇겠지. 그래서 조사 당일에 오후 11시 반에 이 보고를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거의 조사 다 끝나고 보고를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뭐 이거 큰일 났네. 총장 자택으로 뛰어갔다는 거지. 이원석 총장 집으로 찾아갔는데 네. 이원석 총장이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쉬는 날인데 또 일요일에도.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예. 이것도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야 이런 상황에 심각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디올백 사건 수사팀인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눈치도 없이 이원석 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나는 회의를 느낀다라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짠 걸까? 어쨌든 이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위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눈치가 좀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진짜 최선 다했는지 안 했는지 보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런 짬밥이 안 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표를 내가지고 뭘 어떻게 수습을 하고 뭘 주장을 합니까? 밑에 검사들 데리고 부부장 검사니까 검사들 데리고 수사를 했겠지. 근데 그러니까 사표 내가지고 그렇지. 뭘 수습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실 가는 거 아닌가? 김경목? 어? 그럴 수도 있지. 황당한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사실상 안방 조사를 허용한 게 됐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측은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게 다른 이제 채널A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받다가 예를 들면은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뭐 안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대통령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 청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냈대요 경호처에. 내라고 했겠지 그거는. 그걸 몰라서 그럼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면은 조사하나? 검사는 휴대전화도 없이 무슨 조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반응을 동아일보가 취재를 했어요. 다른 데들은 이 반응이 없거든요. 동아일보가 아까 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면 하단에 있는 기사예요. 이게 기사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 법에 정해진 대로 조사. 야당 검사가 언제부터 출장 서비스했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에 총장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하는 건지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 총장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수사 지휘 라인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면 누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니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분들 너무 솔직한 분들이에요. 아니 여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너도 자식 나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여가지고 한동훈이든 이원석이든 좀만 뭐 자기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 너도? 대통령이 기소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도 나처럼 하려고? 그거 안 되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야 진짜 미치겠다. 이걸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동아일보에다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황당한 얘기를 막 해요. 동아일보에 통화해서 펌으로 정해진 걸 문제 삼고 섭섭하다.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총장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다.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하는 것이냐. 왜 특이하게 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서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네.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할 도리를 다 했다. 조사가 마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자꾸 시비 붙듯이 말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청사에 와서 비공개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비공개로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 왜냐면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얘기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 사실 흘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비공개 조사를 원할 경우에 조국 전 장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탓하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피의 사실 공표하고 비공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그 다 바꾼 게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이잖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검찰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공개 조사로 다 바꿨어요. 기자들하고 티타임하고 그때 백브리핑 해주면서 다 피의 사실 줄줄 흘려줬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 방식을 다시 도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경호처 부속 건물 가가지고 조사하지는 않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조선일보 기사에 조선일보에 그걸 또 정리해 놨더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제 받아서 써줬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보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의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이걸 써놨는데 네. 이런 규칙들의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방문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그런 분들은 있지. 검찰청에 올 수가 없으니까 방문 조사를 해야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치료 등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기축에. 근데 이런 걸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야, 근거 규정이 다 있고 근거 규정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협의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BBK 특검팀 조사를 3시간 받은 바 있다. 그게 호텔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BBK 사건 이 당시에 제3의 장소에서 3시간 조사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중에 와서 이게 보니까 BBK 사건 거의 무혐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덮어줬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곰탕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일보나 이런 기사를 보면 이원석 총장이 그 걱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한국일보 기사를 뭐 우리가 다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가면은 또 MB 꼬리곰탕 얘기 나온다. MB 꼬리곰탕만 접대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조사를 안 하는 게 낫다.
이원석 총장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런 경험에 따라서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건데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를 다 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말이야. 총장도 검사 출신인데 그럼 BBK 특검 했던 사람인데 음. 그 욕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 밀어놓고 원석이도 정치해? 이렇게 가는 이 사고는 뭐냐 도대체. 아니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재명 전 대표 소환 일정 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안 나온다고 그렇게 모욕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뻔히 자기 두 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최소한 수석급 이상일 텐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린 두 쪽 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두 개고 달도 두 개인 세상에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 하여튼 이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검사들 들어와가지고 내 앞마당에서 조사할 거면 조사해. 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죽어도 못 써. 아니 검찰청사 문도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안 세우겠다니까는 예? 들어오셔도 안 세운다니까는 그렇게 예? 검찰청사 문은 안 들어가고 싶대잖아.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잖아. 예? 그래서 가가지고 검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제 쬐끔 나왔거든요, 얘기가. 근데 또 희한해. 조선일보가 이런 건 또 써, 기사를. 유일하게 조선일보만 조사 내용을 썼어요.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그때 이거 들으면 또 뒷목 잡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구독자분들이. 김 여사 동양 사람이라면서 접근한 최재형 목사. 줄리 나옵니다. 줄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가가지고.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줄리 의혹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거 금기어인데. 방송에서 요즘 줄리 얘기 못하지 않나요? 우리는 얘기 못 하는데 뭐 해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래 뭐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겠지. 요건 이제 최재형 목사를 왜 만났냐에 대한 지금 동기의 맥락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간 좀 치근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청탁이나 거래의 어떤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지금 그런 거예요. 청탁이나 거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준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정서적으로 뭐가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즉 박절하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뭐가 그래서 그냥 만나준 것 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 목사가 먼저 2021년 1월 말에 처음 연락을 했는데 제 고향도 경기도 양평군이라며 접근을 했다 그래요. 김 여사는 검찰에서 중3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남매를 키우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최 목사가 어릴 때 부친이 운영하시던 약국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 등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니 반가웠다. 또 어릴 적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도 보수적이어서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최 목사는 가족사를 잘 아는 만큼 줄리 의혹에 대한 내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네요. 이건 일종의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만난 거다 이 설명이고 네. 그러면 이제 청탁이나 선물 받은 건 무슨 의미입니까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방 준 거는 기존의 해명 네.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다음에 청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민묘지 안장 청탁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그런 청탁을 전달받은 바 없다. 그다음에 통일TV 송출제게 청탁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최재형 목사가 무슨 일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통일TV를 얘기를 하기에 조모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종북 성향의 방송 같다는 답을 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라면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한 거는 디올백이 전달된 지 1년가량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디올백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쵸.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난 동기
뭘 들어주려고 만난 게 아니다. 예. 예. 직무 관련성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야. 뭘 지금. 들어주려고 만난 게 아니고 예. 뭐 생각이 없이 만났지만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실제 음. 청탁이나 이런 게 진행된 바 없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디올백 받았는데 포장 안에 든 내용이 백이라는 거 확인한 뒤에 일단 포장을 뜯은 다음에 행정관에게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 기분 나쁘시지 않게 조금 더 있다가 뭐 시간을 좀 흐른 다음에 돌려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근데 애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뭐든지 받으면 안 되죠. 자기는 인지하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걸 돌려줬다잖아. 근데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권익위도 그렇고. 뭐든지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공무원의 이제 배우자인데 명품백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검사가 그러세요? 하고 이제 끝날까요? 우리는 구속됩니다. 왜 구속돼요, 우리는? 근데 중앙일보가 지면에는 안 썼는데 오늘 아침에 단독 이래가지고 썼어요. 네.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가닥. 검찰총장 제동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 아까 김명수인가? 김명mon가? 부부장 검사. 지가 수사하고 난 다음에 지는 사표 딱 던지고 그냥 바로 수사 결론으로 가버렸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이 수사를 또 하러 들어간 사람이 영부인의 예우를 한답시고 이제 중앙지검 형사 1부하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에 부장검사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 부장검사들이 아마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파악을 해보면은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최재형 목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 선물을 제공한 뒤에 청탁이 가능한지 시험해본 사안으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청탁 자체가 불분명하다. 실체 규명을 위해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무혐의 가닥이다. 중앙일보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총장 패싱 논란이 돌발 변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보강 수사든 추가 수사든 새로운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까지는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수사팀은 이런 기류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수사 내용이 어떤 맥락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이게 충분히 이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해주자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런 조사가 진행이 됐고 왜 저런 조사 결과가 조선일보에 실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무혐의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가방은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원래 어제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됩니다 지금. 그러게. 확인 안 해줍니다 검찰이. 이미 제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를 무혐의 결론을 내리려면 이미 제출까지는 해야지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청탁의 대가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라면 최소한 그 명품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사한 날 오늘 받을 거예요.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봐야지. 근데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을 안 해줍니다. 뭐 하여튼 공개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공개 좀 해봐요. 어디 받은 거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질문 받기 싫어가지고 지금 얘기 안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 아니면은 안 봐도 봤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경호처에까지만 살짝 갖고 왔다가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대통령 기록물도 아닌데. 조사하는 날은 어쨌든 공식적 해명은 디올백 수수 의혹은 조사할 예정이 없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일부 보도를 보면 사전에 다 뭐 의견이 오고 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그날은 안 갖고 왔을 거고 조사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니까. 경호원들 가깝잖아. 그냥 빨리 가서 갖고 와. 그러면 되지. 안 갖다 줬으니까 다음날 임의 제출 받겠다라고 검찰이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임의 제출 됐는지를 그럼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치. 확인을 안 해줘요 지금 검사가. 그것도 좀 웃기는 건데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중앙일보 그 온라인판에 지금 올라온 기사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온라인판의 톱 기사는 윤 5손가락 최측근이던 이원석 총장 작년 9월부터 틀어졌다. 이 기사예요. 여기 보면 기사 안에 두 번의 검찰총장 패싱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과 관계는 완전한 파국을 맞았다는 평가가 용산과 서초동 양쪽에서 나온다. 원래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측근이었다. 윤 총장 시절 비서실장 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고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석 달 뒤 검찰총장에 취임을 했다. 이렇게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2차례라는 게 인사 문제로 2차례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난번 5월에 인사낼 때 그때 한번 패싱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싱을 당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작년 9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조사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경호 지검장이 그때 인사 내려고 해서 이원석 총장이 나도 그럼 그만둡니다 이렇게 해서 송경호 다른 데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안 돼,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한번 충돌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총장도 모르게 인사 한번 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2번 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윤 대통령하고는 이 등을 돌린 사이가 돼버렸다. 최측근에서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네요. 근데 이 비슷한 뭐 얘기가 아까 뭐 준비한 중앙일보 8면에도 나오는 네,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8면 보여주세요. 수사 검사가 반발해서 사표 냈다는 얘기지만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이건 대통령이 자꾸 검찰에 불가능한 일을 시킵니다. 네. 보면은 여기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측근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네.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같은 해 11월 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용산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아직도 종결하지 않느냐며 검찰 책임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조사를 안 받는데 어떻게 이걸 종결합니까? 그러면은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그러면은 이걸 종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 1월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법률비서관실을 통해 김건희 여사 비공식 소환 조사를 타진하자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며 분노가 터져 나왔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결하라며. 종결하라고 그래서 아 그럼 소환 조사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불장을 쓰려고 해도 그러니까요. 불기소장을 쓰려고 해도 조사를 해야 쓸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한다고 했더니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 송경호 검사가 사표를 냈고 이것을 막기 위해 이원석 총장도 같이 사표를 내고 그래서 원포인트 인사는 안 할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5월 달에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자 바로 용산이 여기에 대해서 검찰 인사로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수사지휘부를 전원 교체하는 걸로 맞대응한 거다. 이게 뭐예요? 사표를 검찰이 5월 달에 냈어야지 사표를. 검찰을 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중앙일보 팔면 다시 한번 가는 걸로 하고요. 경향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수사지휘권을 지금 박탈당한 상황이잖아요.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자기네들끼리 시나리오를 다 썼겠지만 도이치 사건은 그걸 가지고 먼저 조사하는 건데 도이치 사건 조사하는데 총장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수사지휘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근데 법무부 장관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구두로 이걸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박탈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회복 안 시켜주는 거에 대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하는 그것도 수사지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그런데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예. 네. 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침대 축구라고 합니다. 침대 축구. 엄마한테 혼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몽둥이 날라옵니다. 아니 근데 이 총장이 이걸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 수사지휘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는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총장에겐 정식 공문으로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이런 사태라는 거는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은 반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이 조사를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지휘권이 있으면은 오케이를 안 해줬을 텐데 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한테는 지휘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한테 지휘권 행사하지 마.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걸로 우리가 알아서 딜할게요. 총장의 허가는 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딜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를 예상하고 야 그렇게 갈 판이니까는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주세요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싫어. 이렇게 해서 끝난 얘기다 이게. 왜 이창수를 자전지검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굳이 전주지검. 전주지검 참. 네. 전주지검에 있는 사람을 굳이 끌어올려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왜 만들어 줬겠어. 그것도 초고속 승진이 시킨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악유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다 나오잖아. 그동안에 계속 여권 인사들이나 대통령실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사지휘권 박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먼저 검찰총장한테 빼앗은 게 문재인 정부 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휘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이 수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수사팀이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 새끼 잘릴래? 그래가지고 인사 내려고 하고 다른 데 보내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그럼 나도 사표 낼게 난리 부르스를 한번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수사하라고 하니까 수적 다 잘라버리고 대통령하고 대통령 사단으로 분리되는 사람 쭉 뽑아 올려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시 줘. 수사지휘권 다시 나한테 줘요 그랬더니 안 돼, 못 줘. 그랬더니 수사지휘권 갖고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 대통령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조사를 이딴 식으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악유가 이렇게 다 맞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건희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움직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8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검찰서도 김 여사 4년 만에 첫 대면 조사인데 특혜 시비 자초, 비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도 김 여사 측이 사실상 검사들을 안방으로 부른 것이다. 다른 정보 청사도 많은데 경호처 시설은 의미가 남다르다. 수도권 고검 검사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고발 4년 만에 첫 대면 조사인데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정치인이 나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 검찰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혹감과 비판이 교차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2달여간 검찰청 소환조사, 용산 방문조사, 제3의 장소 출장조사, 서면조사 등을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대검과 중앙지검 간 온도차가 컸다고 합니다. 이원사 검찰총장 등 대검은 MB, 그러니까 아까 BBK 말씀하셨잖아요. 특검 때 꼬리곰탕 조사처럼 부실 수사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환 조사해야 한다. 대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원칙론을 유지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선 이 총장이 중앙지검이 잘 협의하라고 정권을 부여해 대검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은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명품백 수사는 김 여사 소환이 부담된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후 소환만 고집하다 조사가 무산되느니 방문 조사가 낫다. 이달 초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고요. 이 입장에서 조사 방식과 시기는 영부인 대통령실과 조율할 영역이다. 이달 중순엔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 주장에 끌려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그림이 이렇게 하나로 꿰맞춰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언론에 쪼가리 나오는 소식들이 이제 완벽하게 그림이 하나로 딱 하고 맞춰진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김민하 평론가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늘 뭐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근데 계속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팩트로 지금 정리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경향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야당 총장 패싱의 독재 정권 말기 현상. 그런데 여당이 재밌어요. 여당은 공식 입장을 안 냈다고 합니다.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우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과 다급함이 느껴진다. 김 여사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느냐. 김 여사를 향해 26일 탄핵 청문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지금 김 여사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밀실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화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정말 떳떳하다면 김 여사가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군지 감이 왔다. 김 여사가 한국판 측천무냐. 이 여권 내부에서 측천무이란 말이 나왔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조국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당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관련 의혹 대응법은 여전히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의 입장은 없고 오늘 논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비대위에서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 위반을 하게 된다. 비공개 소환 조사는 합당한 조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한겨레 오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겨레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김 여사 수사 내용 기소 여부 놓고 재차 충돌 가능성. 지금 기소 여부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소 여부 놓고 수사팀하고 이원석 총장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지금 들었어요. 왜 수사지휘권 회복을 안 시켜주고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렇게 보면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명품백은 어차피 처벌 조항이 없어. 이건 기소하기 어려워. 라고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고 스모킹 건은 도이치모터스였던 거야. 도이치모터스는 빼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기들도 봤던 거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터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들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건까지 이거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면 이원석 총장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혐의 처분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도 제 생각은 뭐 꼭 무혐의다, 기소냐 아니냐 뭐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야 자기 책임을 더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불기소로 가더라도 자기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막 수사심의도 소집하고 막 이런 꼼수를 막 쓰는 거잖아요. 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혐의 가는 거랑
그래도 할 거 다 한 다음에 근데 그래도 무혐의네요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래서 싸움의 논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결국은 국민님한테.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총장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를 꼭 한번 잡아넣어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최대한 모양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 뭐만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정치하니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조사를 이렇게 해놓고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조사했으니까는 무혐의 갑니다 이러면 총장이 오케이를 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 총장은 어제 조사 방식은 원칙이 어긋났지만 사건 처분만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남은 수사 및 사건 처분 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 뒤에도 부족하다면 저의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겨레는 표면상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조사 방식에서 예외를 인정했지만 사건 처분에서는 어떤 예외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걸 좋게 해석해 주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의심되긴 하는데 한겨레 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검찰 도이치모터스 계좌주 91명 사실상 전수조사. 최은순도 조사 안 하. 조사는 할 것 같은데 결론은 이미 나온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라고 불리는 계좌주들이 91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수사팀은 계좌주 6명만 재판에 넘겼지만 현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를 포함한 나머지 전주 85명 중에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검토에 나섰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검찰이 2021년 12월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 전주인 손모 씨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나머지 전주 5명을 약식으로 기소를 했고 당시 수사팀은 기소하지 않은 계좌주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피의자로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조죄가 지금 변수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가 1심에 무죄가 난 손모 씨, 네.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공범 혐의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주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모 씨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는 것이고 네. 최은수 씨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은 방조죄로 추가 기소된 손모 씨보다 짙다. 권오수 회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3개 계좌는 주가 조작 일당들이 운용을 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 중 48건은 통정, 가장 매매로 인정됐다. 또 한 건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으로 판단이 됐다라는 거고 또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 계좌로 판단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판단은 손모 씨에 대한 판단보다도 적극적이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전에 조사를 해야 이 뒷부분은 이제 침대 축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결론이 나온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방조했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거다. 인터넷 이게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알았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9시 35분이고 정신 차리 인터넷 못 바꾸고 끝낼 뻔했어요 지금. 뒤에도 너무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떠나지 마시고요. 지금 잠시 35분인데 그러니까. 뒤에도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어차피 있다면서. 지금 우리 기록 쓰고 있어요. 이제 뭐 막 나가는 거야. 아이 스픽스 전기현 대표님한테 혼나요 이러면은. 이미 혼나고 있어요. 자, 광고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비교원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구독자분들 실망입니다. 2,600분이 시청하고 계시다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2,500대로 떨어졌어요. 또 인터넷 바꾸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총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에서 그리고 365일 연중무휴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도 구독자분들이 안 떠나고 계속 계셔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600분에서 500분,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뒷부분 힘내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문들 사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보수신문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수사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참 드라이하게 사설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내용을 좋게 쓸 수 없는 게 이 조선일보의 고민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노출해왔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대통령은 그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주요 수사 간부들을 교체해버렸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을 서울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서울지검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요. 검찰이 명품 가방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2달 이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다. 늦은 조사인 만큼 수사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수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수사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한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 이게 조선 사설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사설도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한 중앙지검 수사팀으로선 현실적인 고민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게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방식이 필요했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실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자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사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수사지휘 배제한 부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그때도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조사 대상자가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검찰총장도 2차례나 바뀌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돌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수사팀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것과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것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이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는 엄정한 수사만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지 않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못지않는 중앙일보가요. 한국일보 사설 보여드릴까요? 입 꽉 깨물고 사설 썼다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민하 평론가한테 말씀을 드렸던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그건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실래요? 이를 어떻게 꽉 깨물었는지?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아.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조사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한 것은 결국은 뭐냐 이게 일선 검찰청이 이 조사 특혜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기강과 건강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조직 자해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도록 하고 제3의 장소 조사를 총장이 반대할 수 있어서 보고를 생략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얘기를 하는데 네. 한심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수사 지휘 배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여서 총장 부인 수사를 엄격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지금에 와서 영부인 특혜 제공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사 지휘 배제가 문제라면 수사팀이든 중앙지검장이든 법무부에 철회를 요청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과거 검찰 내부의 갈등은 주로 정권의 압력을 전달한 수뇌부와 원칙을 지키려는 수사팀의 충돌로 빚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선 수사팀에서 먼저 원칙을 저버리고 총장과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검찰 인사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좌지우지하면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한 검찰 조직 원리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지난 5월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수사지휘부가 교체될 때부터 예견이 됐다. 총장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고 총장 지휘와 수사 원칙이 아닌 권력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검찰의 흉기화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원석 총장이 거치 얘기를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볼 때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징계나 수사지휘 배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네. 무엇이 검찰 조직을 살리는 길인지 수뇌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총장 패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진다면은 검찰 역사의 수치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거라고 한국일보가 얘기하는데요.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검찰총장 패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경향은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처분 결과도 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얘기하고 있고요. 이 총장은 임기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아서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못하고 진상파악 지시를 내리는데 그쳤다. 말만 앞섰을 뿐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권력에 굴종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 내부는 평온하다. 이달 초 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던 일선 고지검장들과 대검 간부들도 조용하다. 국민은 안중이 없고 권력자만 바라보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김 여사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걸 검찰만 모르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총장은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극상 수사에 책임을 물어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바란다. 야, 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감정을 배제한 듯한 문장을 쓰면서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거를 호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겨레 신문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은 아예 다시 부르라는데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이 총장이 정말 특혜 없다 이런 약속들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다시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김 여사도 면피성 검찰 조사로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늘 그랬듯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나와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칼럼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정원수 부국장이 쓴 칼럼이었어요. 보여주실래요? 동아일보에. 네, 동아일보. 초유의 항명 수사로 이어진 꼼수 인사. 칼럼 내용이 이래요. 어떤 겁니까? 자,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빨리 끝낼게. 지금 휴대폰 꺼내가지고 지금 생방 중에 지금 누가 아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지금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여기 KBS 아니지 않습니까? 아 유튜브니까. 아니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재난 문자 와가지고 아 재난 문자 네. 왔어요? 네, 잠수교 통행을 뭐 막는다 이 와가지고 아 그좀 차도 없는데 나는. 네. 근데 뭘 잠수교 신경 써? 아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 난이 지금 다 꺼놨는데 진동이나 이런 걸 다 꺼놨는데 무슨 일 났나 이렇게 봤는데 네. 예. 잠수교가 네. 예. 아무튼 네, 제목이 초유의 항명 수사로 이어진 꼼수 인사인데 이런 얘기예요. 복무 평정 없이 검찰 인사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정말 심각한 건데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의아스럽다라고 올 5월 달에 예, 검찰 관계자가 이게 검사 인사 규정 위반이라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인사 규정을 찾아보니까 검찰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정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대요. 예.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 인사가 다 끝난 8월 초 상반기 평정을 진행하겠다고 최근에 공지했답니다. 인사는 이미 했잖아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예년보다 2개월 뒤로 밀린 건데 누가 봐도 선우가 뒤바뀐 것으로 규정 위반이다라는 거고요. 이 5월 달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충돌로 더 주목을 받았는데 박성재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카드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이원석 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반대한 겁니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청 사안의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지휘부를 교체해 이걸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원석 총장 등의 시각이었다는 건데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총선 전에도 같은 내용의 인사가 단행될 뻔했지만 이원석 총장이 사표까지 제출하겠다고 버텨 무산된 적도 있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이 5월 인사 직전에 이 이창수 지검장 인사를 포함한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은 끝까지 보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했고 법무부가 인사안을 대검으로 가져온다면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기록에 남기겠다고까지 하면서 서명까지 거부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찰 인사에 부동의한다는 것도 의견으로 친다면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 꼼수 인사겠지라는 게 이분의 시각이고요. 네. 그로부터 2달 뒤에 서울중앙지검 새 지휘부가 김건희 여사를 검찰 밖 대통령 경호처 건물인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도 조사 장소, 조사 시점, 조사 방식을 이원석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를 총괄하고 모든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검찰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항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 혼자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부장, 주임검사가 일사불란하게 총장은 물론 총장 참모진에게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는 건데요. 총장의 반대에도 2개월 전 인사가 누군가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 특검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결국 검찰개혁의 제일 과제는 검찰 인사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네.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 구독자님,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쭉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야, 이게 이 나라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김인하 평론가 입장에서는 제일 거친 표현이 나왔는데 이 나라는 망했다. 망했다. 근데 검찰만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지난번에 조사 종료 그냥 해버렸을 때도 얼마나 뒷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공무원 배우자는 앞으로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시민이 글 올렸다 그러잖아요. 엿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또 답변을 올려놔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또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 국민권익위는 이제는 그냥 다 권익이라는 용어 자체 못 쓰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권익위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조선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에 응급헬기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특혜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이 사람이 늘 총대 메고 있는데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구조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이 후보 이송이 서울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사들과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 기관에 통보해 이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도 이 후보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는 특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에겐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또 누가 부정청탁을 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 전하지 않은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눈길을 끌었는데 권익위의 이변 결정으로 유철한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소수 위원들은 헬기 이용의 특혜라는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진짜? 민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다.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판했다고 하고요. 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꾸로 어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거 이거를 더 주목해가지고 기사 쓰는 신문들도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밥 먹으면 좋겠다. 그죠? 5만 원으로 빵을 먹으면은 우리 좀 이따 한 5만 원어치 한번 빵 사볼까? 이틀은 먹겠는데요? 빵은? 이틀 못 먹어요. 큰 빵 하나 사면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먹다가 집에 빵을 안 먹어가지고 나 혼자만 계속 뜯어먹다가 결국 내가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근데 5만 원어치를 오늘 빵을 먹었는데 네. 집에 계속 두고 먹다가 빵을 먹었는데 엄청 향긋한 향이 딱 퍼지는 거예요. 곰팡이구나. 팍!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빵인데 이렇게 향긋한 맛이 있지?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 혹시 버려봤어요? 이렇게 딱 버리면요 곰팡이 포자가 팍 하고 퍼져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뒷부분에 한 거는 오늘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고요. 이진석 결국 하시네요 또. 아니요 그냥 준비를 했으니까 이진석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때 수십 차례 관용차로 휴일에 골프장을 출입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이거는 얘기하자. 임성근 얘기는 꼭 해드려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 부대로 초청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증언을 번복했다고요? 국회에 진술서를 다음날 내고 증언을 정정을 했습니다.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서 이 송모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게 맞다.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나도 내가 왜 기억 못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억력이 아예 없어?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게 위증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사에 의하면은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네. 왜냐면 어쨌든 뭐 다음날 증언 정정했으니까. 광주고검 그 사촌한테 또 자문 구했나 보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 자문을 구하고. 나 사실 거짓말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처벌 받을까 그랬더니 빨리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진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내십시오. 빨리 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코치해 준 모양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임 전 사단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그 송씨라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종호라는 사람, 블랙폴 인베스트먼트 주가 조작범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결같이 이러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단장을 하냐. 다 밝혀집니다. 네. 다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1차 투표에서 끝날지, 아니면 2차도 갈지, 이건 좀 봐야겠네요. 어제 나경원, 원희룡, 그 누구야? 윤상현 의원까지 같이 만나가지고 폭탄주를 세게 돌려가지고 그 패트에 같이 얽혀가지고 기소를 당한 의원들까지, 전현직 의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중식당에서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드셨더만요. 근데 그쪽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한동훈 후보자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미 분당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감정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무렵쯤에는 투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 투표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석은 내일 저희가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제랑 거의 똑같은 시간까지 왔어요. 기록은 안 썼어요. 어제는 58분이었거든요. 제가 할 때. 근데 57분이거든요. 지금. 1분 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민하 평론가가 진행해 주세요. 내일은 보자. 10시 넘는지 안 넘는지. 자, 오늘 번개한 만세! 자, 이 시간까지 2,300분의 구독자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